네, 감사합니다. 귀한 자리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이제 선교적 교회에 대한 저도 소망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 선교적 교회라는 게 뭐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는 귀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국 사회에 대해서를 잠깐 살펴를 보면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였고요. 그 다음에 2017년도에 고령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 부분을 작년 12월 달에 거쳤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 집단에 있어서 고령자 65세 이상이 7%, 14%, 20%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거친 거가 불과 25년밖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다른 나라를 보면은 여기 프랑스 사례를 보면은 1세기를 넘어서 154년에 걸쳐서 오랫동안 이루어지는 그런 변화 부분을 우리는 굉장히 짧은 기간에 압축해서 이런 사회적 변화를 겪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급격한 변화인데 이게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 있어서 초고령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부담들을 사회가 떠안게 되는 그런 사회 부분인데 가장 큰 문제가 아무래도 고령층이 전체 인구 집단에 급격하게 늘게 되는데 빈곤한 노인들이 늘는다고 합니다. 65세 이상 비율이 높아지는 것과 더불어서 이분 노인 가구의 빈곤율, 그러니까 중위소득의 절반이 안 되는 비율이 40% 정도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료, 뭐 돌봄 서비스,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변화가 되려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소득 보장도 되지 않고 국민들에게 삶의 존엄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의료 돌봄 서비스조차 제대로 잘 갖추지 않은 상태에 있어서 참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이제 힘들고 갑갑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들, 노인 자살률도 세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고령 사회에 대한 진입 같은 경우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성진국 같은 경우는 동일한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데 국가가 이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다 감당하기 힘들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참여해서 민간 협치로 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래서 복지국가로서는 충분치 않고 복지사회로 가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변화를 얼만큼 만들어내느냐, 민간 협치를 이루냐에 따라서 이 초고령 사회에 있어서 사회가 얼만큼 대비하느냐 이런 정도가 달라진다 보겠습니다. 그중에서 지역사회 이제 그 중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교회라고 보는 겁니다. 하면은 산업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 다 지역 공동체가 깨지고 그리고 가족도 약화되고 1인 가구가 전체 가구 형태의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보면은 개인이 고립화되는 거죠. 특히 가난한 노인들 같은 경우는 사회적 고립을 특별히 많이 경험하는 층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어서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빈곤한 노인 가구층이 늘어나고 극단적인 자살이나 고독사가 또 일반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서 딴 나라들은 지역사회가 움직임으로써 특히 교회가 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복지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흔들고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적고 사실 둔감하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행정 체계를 보면요, 대부분 다 그 한국 사회에 있어서 주된 목표 자체가 경제 성장입니다. 성장 일정도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시민들을 행복하게 만들지, 삶의 질 높게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가져야 되는데 행정 구조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장애인들이 필요한 돌봄이나 의료 서비스를 가려면 여러 행정부서를 다 가야 돼요. 복지, 보건, 주거, 돌봄, 교육 다 가야 되는데 정부가 서로 갖다가 소통되지 않고 다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힘든 가족들이 예를 들면 장애인이 있으면 장애인 가족들이 여러 군데 쫓아다녀야 되는 거죠.
품을 팔고 힘들게 해야지만 겨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속에서 오면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애인 아동을 여러 개 두다가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어, 가족이 동반 자살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되고 또 부모님을 감정하기 힘든데 감정 탈인이 발생하고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놓여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의료 같은 경우도 이런 사항 변화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대표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는 되게 치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들어서 가면은 치료 시작을 하고 중증화되면은 이제 상급 종감으로 넘기는 그런 형편 부분인데 고령자가 늘게 되면은 이게 건강관리를 사전에 하지 않게 되면은 한번 몸의 특정 부위가 손상이 되었으면은 연쇄적으로 다른 장기까지 다 손상됩니다. 큰 역할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취약 그룹이 늘어났을 때는 주치의를 두고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해서 큰 병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구조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상업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돈 되는 것만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설명하거나 아니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서로 연계해주거나 이런 역할을 안 합니다. 굉장히 수고하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손쉬운 일만 하는 거죠. 돈 되는 것만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다 이 부분인데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이 교육과 의료 선교에 대한 부분입니다. 선교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창구 역할을 했는데 지금의 기독교 병원은 일반 병원과 다르지 않다. 상업화된 그런 형태 속에서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 보게 되면 의료와 돌봄이 연계돼서 주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 부분들이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30%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70%는 자기 전문가만 딱 보고 그다음에는 이제 신경을 안 쓰지만 이게 그 개인에 따라서 병용을 꾸준히 관리해주고 사전 예방도 하고 또 연계해주고 이거는 이런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연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3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서는 병원 중에서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자본주의 국가 중에서 그래도 일본이나 미국을 보게 되면 25% 정도의 공공병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10%. 그것도 의료원이 보면은 적자를 낸다고 보면은 의료원조차도 없애는 나라가 우리나라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공공의료기관인데 이것도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다. 지금의 의료 시스템 구조를 보게 되면은 수가가 이제 행렬 수가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의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그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꼼꼼히 보상해주는 방식이에요. 근데 89년대 의료보험 도입할 때 수가가 시장 수가의 70% 정도밖에는 67% 정도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의료기관에서 대처하는 방식은 가능하면은 환자 보는 시간을 줄이는 겁니다. 오게 되면은 처방을 내리고 검사나 이런 걸 하지만 돈 되는 중심으로 처방을 하고 설명을 적게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환자를 봐야지만 의료기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의료기관의 환자를 보는 방식이 박리담입니다. 환자들을 짧은 시간에 많이 보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갔다가 의사한테 묻고 싶은 게 많아서 의료기관 가게 되면은 물어보기도 전에 다음 환자들이 막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신이 없어갖고 제대로 묻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가 태반인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의사들 같은 경우는 되게 환자 들이면서 대처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의사한테도 안 좋지만 일반 이제 소비자들 환자들 같은 경우도 충분하게 정보를 못 듣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병원에 가지만 오히려 만성질환이 늘어나는 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런 걸로 많이 오시는데 이런 거를 조심하시면 병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관리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사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병원 망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예.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는 주치의 제도를 해갖고 이렇게 설명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충분히 수가를 보전해 준다고 하는 겁니다.
굳이 약을 갖다가 많이 처방하지 않고 검사를 처방하지 않아도 건강관리하는 것만으로도 의료기관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데 우리는 계속 약을 갖다가 많이 먹도록 권하고 또 검사를 해야 되고 이렇게 중복 검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의료기관에 추가로 발생을 하는 거니까 계속적으로 거품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지금에 있는 어, 시스템 부분에서는 의료기관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 의료비 증가에 따라서 의료비 증가가 요 꼭대기에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은 의료 시스템이 사회 변화를 제대로 쫓아가고 있지 못하다. 사회 변화를 제대로 잘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의료비가 지금 GDP의 9.9%까지 올랐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의료비가 GDP의 10% 넘어가게 되면은 경제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되는데 우리는 지금 계속적으로 의료비가 증가돼 왔고 이제 오를 만큼 끌어올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의료 체계는 붕괴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가 구조가 낮으니까 의사들이 돈 되는 거는 돈 안 되는 거는 안 하려고 그래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약관과가 소아과입니다. 소아과는 아무래도 애들이 갖다 많이 나오지 않으니까 환자가 줄으니까 소아과 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응급의학과 같은 경우에서는 팀을 이뤄갖고 몇 명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밤을 새야 되니까. 그런데 혼자서 계속 당직을 쓰는 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농촌에 가서 뭐 1년에 갔다가 연봉 6억을 준다 그래도 혼자서는 뒷감당 못해요. 왜냐하면 몇 달 있으면 몸이 다 감당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지속 가능하지 않는 거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근데 지금 약한 고리로 응급의학과하고 소아과 전문의들이 이전 진료를 제대로 못하는 상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있는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 건강보험이 뒷감당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제 7년 뒤면은 재정이 이제 바닥다서 건강보험의 위기로 치닫는 그런 상태 부분인데 2050년 뭐 넘어가게 되면은 적자 폭이 5천조가 넘어간다니까 우리나라 GDP를 2년 동안을 다 끌어모아도 감당 못할 정도의 적자가 굉장히 큰 적자를 본 그런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045년 정도가 되면 우리나라의 고령자의 비율이 37.3%로 세계적 1위입니다. 일본마저 제치고 보면은 사람이 오래 산다는 거는 그 나름대로 축복된 일인데 사회 전체의 준비가 안 된 상태에 있어서 고령자 비율이 37.3%에 있으니까 뒷감당을 못하는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약과 고리가 깨지는데 의료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은 일차로 주치 제도를 해갖고 사전에 예방하는 쪽으로 돈을 써야 되는데 병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온갖 비싼 검사나 수술을 다 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상태에서 보면은 장애인 단체에서 2018년대 문재인 정부 때 보면은 지역사회에서 내가 필요한 복지 서비스나 의료 서비스를 받고 지역사회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 요청을 하면서 커뮤니케어 통합 돌봄 서비스가 정책화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범 사업을 좀 거쳤고 내년 3월이게 되면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법이 마련돼서 돌봄 통합지원법이 작년에 제정됐고 그리고 이제 내년 3월 달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충분한 재정도 마련되지 않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면은 누가 돌봄 서비스 제공할 것이냐. 이제 돌봄 전달제이라고 하는데요. 각 지역에 있어서 예를 들면 사람들을 병원을 동행할 때 동행 이동 서비스가 필요하고 가사 서비스가 필요하면 가사 서비스가 필요하고 애가 오면은 중간에 갔다가 돌볼 사람이 필요하면 긴급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러는데 누가 그걸 하냐는 거예요, 보면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지 않고 또 재원도 마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에 시행이라고 하는 것들은 지금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커뮤니케어는 이제 주거 문제, 건강 그리고 요양
돌봄이 연계된 서비스를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하나를 보게 되면 우리 사회가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의료 서비스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돌봄도 유기적인 연관성이 잘돼 있지 않고, 행정도 이것을 잘 연계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대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모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서 모시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인데 또 부부가 맞벌이 부부를 하니까 부모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가 경제에 없고 예를 들면은 그냥 노인네를 개인적으로 두고 또 대소변 간실하고 요강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또 식사 차려놓고 이렇게 갔다 오면은 갔다 오고 난 다음에는 보면은 집안이 아수라장입니다. 본인이 잘 거동 못 하시니까 소대변 보시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고 식사하시다가 엎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난린 거죠. 실제로 보면은 도저히 집에서 모시기가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본인이 가기가 어려운 상태에 가시기가 정말 싫어한 그런 요양이나 요양병원에 모실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들 부분인데 이러한 커뮤니티어가 지역사회에서 절실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이제 누가 감당할 것이냐, 또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문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대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대한 기본 계획을 세우고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거, 건강, 요양, 돌봄 이것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지역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이제 정책화했고 이번 대선 때도 어, 각 정당에서 이 통합 돌봄 이 커뮤니티어 부분들을 정책화하고 인프라를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돌봄을 받아야 될 대상층을 쭉 보게 되면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쇠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돌보는 게 필요하고요. 또 질환이 있으면서 그 질환 자체가 제대로 관리되어 있지 않아갖고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오기 힘든 경우 같은 경우는 또 방문 진료를 해야 되고 특수한 진료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해서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585만 정도니까 전체 인구 중에서 한 10% 정도는 어, 이런 돌봄을 받아야 될. 근데 이 비율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통상 인구 구조의 10% 정도가 돌봄을 받아야 될 부분이면 이를 돌볼 수 있는 공식적인 돌봄층도 필요하지만 그 갖고는 다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비공식적으로 돌보는 자원봉사 이런 같은 경우도 그만큼 필요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자원봉사 같은 경우도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는 여기 참여해야 돼요. 일주일에 아니면 한 달에 얼마라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원의 상당 부분을 갖고 있는 경우가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 교회입니다. 독일 교회 같은 경우는 디아카니아가 유명한데 자원봉사자가 70만이에요. 실제로는 교회가 지역사회에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여를 하는 부분인데 우리는 보면은 한국 교회가 이런 시스템을 갖췄냐면 전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가 이렇게 망가지고 힘든 사람이 많고 자살하고 또 사회적 갈등이 굶어 터질 동안에 한국 교회가 뭘 했냐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설 자리가 어디냐 하는 것들을 인식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법안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돌봄 통합지원법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연내용에 대해서 대상자를 발굴하고 대상자를 정하고 난 다음에 이분이 어떤 것들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별적인 지원 계획을 세워서 필요한 주거나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각종 사업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의료, 요양, 장애인 돌봄, 그다음에 주거 문제 다 포함되어 있어서 법의 구조로 봐서는 이렇게 하는 거가 보면은 합당하고 또 여기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구조가 돼 있는데 또 중앙정부가 어, 재정을 마련하고 법을 마련해서 지자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또
읍명동 단위의 마을 공동체나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나 이렇게 협력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조는 뭐냐면 전체적인 준비가 안 돼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마을 단위로 해서 돌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부분에도 교회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중앙정부 같은 경우에서는 예산을 마련하지 못한 채 기존에 있는 권한만 계속적으로 주려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내려보내야 되는데 내려보내지 않는 거죠, 실제로. 법에 새로 언급된 일상생활 돌봄에 대한 부분입니다. 가사 활동 지원 서비스나 병원에 동행하는 이동 서비스 쪽 부분이나 또 긴급 돌봄 서비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했던 부분들이 법안에서 모든 지역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갖췄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걸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만드는 거가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 다른 나라를 보게 되면은 다 오면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고 민간 파트너로서 특별히 교회나 비영리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서 돌봄에 나서고 있다. 다른 나라 영국이나 스웨덴이나 아시아 같은 경우 일본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져야 되는 구조 부분에서 병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병원에서의 급성 치료를 받을 때 만성된 상태에서는 마을에서 돌봐야 된다. 그래서 병원에서 지역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통합 돌봄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도화하는 그 과정 중에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여전히 지자체가 사업이 예, 통합 돌봄인에서 초반에 연계가 돼야 되는데 사회보지 정책과 쪽에서 노인돌봄 쪽에서 이 업무를 맡으면 정보가 공유되지 않습니다. 보건 쪽에 있는 부분하고 소통해서 해야 되는데 소통하지 않습니다. 주거 쪽이랑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예산분을 딱 공표지고 이거는 내가 받은 것 갖다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인데 그 예산에 대해서 서로 갖다가 공유된 자원으로서 이걸 이렇게 쓰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 동의를 하는 거죠. 실제로 보면 행정 집단 자체도 다 분열된 상황이고 민간 부분도 특히 보건의료가 준비가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통합 돌봄이 잘 되려면은 3커뮤니티, 3케어라고 해서 지역사회에 의한 돌봄, 지역사회 내에 들어온 돌봄, 지방 분권화가 돼 있어야지만 보건의료, 또 장교양, 복지 서비스, 또 자립생활 지원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초점은 역사의 통합 돌봄에 대한 영향을 구축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 부분을 저는 이제 통합 돌봄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이제 그 실천 방안이라고 생각해서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 교회가 있으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을 국가 쪽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 거는 대개 지자체를 통해서 세금을 통한 텍스에 대한 바우처로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이제 각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대어줍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험 체계, 이제 의료보험이나 이런 걸 통해 갖고 질병에 대한 치유나 돌봄이 있을 때 장기요양보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사회보험 방식을 통해서 돕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일정한 법적인 요건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면은 국가 쪽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죠.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협동조합 부분입니다. 교회에서 지금 도는 방식 같은 경우는 이러한 구체적인 서비스를 하는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대개는 개별적으로 돕는 거예요. 사례가 있으면 돕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별적으로 돕는 사례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사회봉사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돕는 방식 같은 경우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문성도 없고 책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이런 쪽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교회에서 참여하면서 의료돌봄 협력망을 했을 때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서 제자 공동체를 육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가 협동조합으로 녹아 들어가서 협동조합 내에서 협동조합이 기독교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주일 오면에. 그러니까 소개를 드리겠는데 의료복지나 돌봄 사회적 협동조합의 상당 부분은 기독교 평신도 지도력들이 들어가서 개척한 부분이 많다.
하는 거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죠. 구조 자체가. 그래서 교회에서의 제자 훈련을 갖다가 잘 시키고 이 부분들이 협동조합과 협력해서 지역의 돌봄 사역이 돼요. 그런데 이 협동조합과 또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경영에 의해서 예를 들면 장기형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바우처를 통해서 하지만 항상 돌봄의 사각지대는 언제든지 발생합니다. 그 빈틈을 교회하고 제자 공동체가 메꿔줘야 돼요. 상당 부분은 또 자원봉사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상당 부분은 또 경제로 도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은 서로 역할을 분담을 해서 가야 되고 이 구조를 보면 잘 구성하는 거가 저는 성교적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가 이제 87년도에 기독청년의료원회 회장으로 있을 때 교회가 이런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협동조합으로서 출발한 부분이 바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 부분입니다. 네,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은 돌봄과 의료를 같이 하는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작 부분은 장기영 박사가 시작을 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89년도에 전국의 보험화가 되기 전에 20년 전에 장기영 박사가 청십자 민간의료보험조합을 시작했는데 그 맥락 속에서 의료보험조합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들은 보면은 병원 자체가 상업화됐을 때 개인의 사적인 소유에 의해서 병원 자체가 상업화됐을 때는 그 기능을 못한다. 그래서 병원을 가능하면 거버넌스를 개편해서 개인이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거버넌스 구조를 개편했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사회 구조를 두고 거기에서 설립 목적에 따라서 결국에서는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고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든 부분이 바로 의료협동조합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31개까지 정리됐습니다. 전국에서 31개 됐고 지금은 한 6만 한 8천 세대 정도가 있으니까 지역에 있어서 의료 돌봄을 조직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 되는 조직 부분인데 의료사업에서의 절반 이상의 임원진들은 다 보면 크리스찬들입니다. 기독청년을 개척하고 교회에 협력해서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30년의 성과를 보게 되면 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거, 의료와 주민들의 협력체를 구축하는 거, 약자의 건강보호에 앞섰던 거, 환자 중심 의료를 구축했던 거. 이거는 우리가 기독교가 처음 이 땅에 와서 의료 선교했을 때 그 정신을 이어받은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기독교 병원이 껍데기로서 기독교 병원이라는 것만 나서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알맹이를 갖다가 그것이 갖고 있는 기본 정신을 이어받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장기영 박사의 부분이고요. 예, 제가 1987년도 초기 때 이렇게 의료생협 처음으로 했던데 그런 것들을 좀 공론화시키면서 지금의 의료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을 30년 동안 개척해왔다. 예, 그 청년의료원의 수련회 가서 제가 논의한 적이 여기 제 30대 모습입니다. 이때 모습. 지금은 60대를 보고 있지만 30대 버전을 좀 보고 계십니다. 네. 네. 그래서 주치의에 대한 돌봄 계획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장애인에 대한 돌봄을 마련했던 것도 이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고, 마을공동체 조직, 그리고 WHO에서 권고하는 것 같이 공급자들을 변하는, 병원을 변화시키게 하고, 마을공동체 등록하고, 또 교회가 보면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돕게, 예, 뭐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장신대 그 한국일 교수님이 보면은 양평 쪽에 교회 하고 이 양평으로 사업을 연계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곳곳에 보면은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아는 평신도들이 역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거는 이제 대전 대덕구에서 이제 6개 돌봄인데요. 일상 지원, 먹거리, 주거, 연계, 의료, 요양 이외에 빼곡히 마을 공동체와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의 협동조합이 쭉 있는 건데 이렇게 촘촘한 돌봄만 구축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의 환자들은 이렇게 간다해라 어떻게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구성되어서 이렇게 됐을 때 기본적으로 보면은 마을에 의료 돌봄이 구축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종합돌봄의 주거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국가가 이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지는데 교회와 협력을 해서 디아코니아와
카톨릭 같은 경우 카리타스와 협력을 해서 기업이 여기 들어오지 않고 국가와 지역사회에 있는 비영리 단체와 서로 결합을 해갖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강력한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데는 독일에는 독일 교회의 노력이 거기에 밑바탕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도 지금의 포괄케어라고 해서 지역 돌봄의 80%를 민간에서 합니다. 보면은. 그런데 협동조합의 일본 쪽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그 협동조합의 아버지가 가가와도일 거예요. 목사님이십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협동조합의 그 정신적인 뿌리를 가더라도 역시 보면은 일본에 보면 기독교가 그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해 볼 수 있어요. 일본에 가보게 되면은 민간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왼쪽에서 사회연대 경제를 정의를 해서 민주주의고 참여적인 지배구조, 자율성, 독립성, 이윤과 분배에 있어서 자본보다는 사람을 우선으로 하는 것. 이런 거에 기본적인 정신 부분들이 그 안에 배어 있는 부분인데 저는 이거 상당 부분 유럽에서 성장한 사회적 경제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세계에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한 형태인데 그 뿌리는 저는 기독교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한국 교회만 실제로 이런 세계적인 흐름 부분에 있어서 디아코니아가 발전되고 교회가 사회연대 경제에 적극적인 활동하는 그 멤버로 역할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국 교회만 모르고 있다. 실제로는.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UN, ILO, 사회연대 경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을 했던 그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저는 교회가 모여야 되지만 한편적으로는 흩어져야 되고 선교적 교회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 같은 경우는 결국에서는 지역사회 내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건데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질서에 우리가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는 그 활동을 하는 건데 그 의라고 하는 거는 결국 하나하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켜주는 것 그리고 사람의 관계를 경쟁적이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고 서로가 돌보는 성기름 관계 전환하는 것. 그것이 저는 기독교적인 가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변화를 우리는 한국 사회에서 모색해야 된다. 그렇지 않게 되면은 한국 사회의 지금의 구조로 봐서는 굉장히 취약한 굉장히 위기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기의 상태에 있어서 의료 돌봄이라는 것들이 필요하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너무 이제 경제 성장 위주니까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런 양적 성장에 치중하다 보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또 지역에 있는 자영업자와 연결되어 있지 않고 다 고리가 끊어진 상태 부분 속에서 농촌과 도시의 격차가 커지고 불평등이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회로 거듭나는 데 있어서 그것의 그 가치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저는 교회가 그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는 사람을 교회에 모으는 것만으로 충분히 다타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흩어져서 성교적 교회로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저희가 너무 급하게 음, 시간이 쫓겨가지고 임 교수님께서 충분히 말씀 못 해주셔서 너무 아쉬움이 크고요. 그래도 제가 이해하는 질문이나 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네. 예, 예, 네.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다가온 거는 우리가 복지국가로부터 좀 복지사회, 음, 특히 단위가 이제 지자체로 들어가서 음, 하되 이 통합돌봄의 핵심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커뮤니티 케어인데 음, 탈시설화 해가지고 노인이 됐든 장애인이 됐든 돌봄을 필요하는 분들이 집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 주민들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제도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근데 지금 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좀 자원을 갖고 있는데 좀 의식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커뮤니티 케어에 통합 돌봄에 좀 적극적으로 나서면 어떻겠냐
이런 말씀으로 들렸습니다. 네. 혹시 우리 목사님들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죠. 저는 오늘 우리 연구소 이사님들 좀 들으시면서 몇 분은 조금 연말 정책 당회 전에 이런 통합 돌봄 지원법이 이제 내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내년 목회를 좀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라는 그런 거를 좀 한 가을쯤에 9월쯤에 다른 교회들이 정책 당회 하기 전에 좀 사례 발표 간단하게라도 하면 좋겠다 싶은데 뭐 목사님들 질문하시죠. 예, 궁금하신 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 예. 교수님 좋은 강의 네, 잘 감사합니다. 들었고요. 어, 어떻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이러한 쪽으로 교회들 가운데서 좋은 사례가 될 만한 아까 싶어서 좋은 사례를 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이쪽으로 참여하고 있는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협동조합과 연계해서 이런 쪽으로 하는데 좋은 그 네, 본이 네, 되고 있는 네, 네, 그런 경우에 네, 네, 대해서 말씀해 네,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내외 좋은 사례가 있는데, 미국에서는 알려진 교회가 이제 세이비어 교회가 성교적 교회로서 굉장히 유명하죠. 음, 국내에서는 이제 그런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례는 이제 작은 교회 중에서 저는 이제 천안 인근에 있는 이제 담비교회, 담비교회가 이제 감리교 교회인데 보면은 이제 거기 쪽에 담비교회가 지역 돌봄을 위한 그러한 돌봄에 대한 것들을 주건보호센터나 또 방문간호 쪽이나 요양원이나 이런 협동조합의 구조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담비교회 쪽에서 음, 보면은 그래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역 돌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목사님이 이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는 과정 중에서 진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과 같은 정도의 그러니까 돌봄에 관련한 시설이나 인력을 확보하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떠냐면 거기가 어, 그 상소 보호 지역이라고 해갖고 폐수 방류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지역 부분인데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이 폐수 방류하는 거를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발견해갖고 보면은 소송을 했죠. 그런데 네, 그, 그 기업 쪽에서 보면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지역사회 기금을 내놨는데 그 기금을 가지고 보면은 지역의 통합돌로인한 기금을 쓰자. 그래서 한 2억 정도가 되는 큰 기금을 내놔서 그것을 음, 기반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돌봄 사업을 미리 준비했던 그런 기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런 부분이고 또 농촌 같은 경우에 그 햇빛 발전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마을 기금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큰 이제 도움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경우는 그래서 농촌 교회 쪽에서 농촌에 있는 빈 공간이나 이런 터전을 통해서 돌봄 기금을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돌봄의 여러 가지 인프라를 만든 농촌 교회 사례도 또 상당 부분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면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좀 교회가 이 돌봄에 적극 나서고 또 협동조합도 조직하고 지역 음, 마을 공동체 협력하고 뭐 이런 사례들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역 아동들을 위한 거는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그 공간,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공간 부분을 지역인 아동들을 위한 학습 공간이나 놀이터나 이런 거로 개방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돌봄을 지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고요. 실제로 보면은 도시 쪽에서는 그런 청소년 돌봄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있는데 농촌 같은 경우 쪽에서는 장애인 돌봄이나 또는 어르신 돌봄이나 또 지역 농촌에서 여러 가지 인프라를 이용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혹시 뭐 정명 목사님
박현희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이종호 목사님 한 분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 예, 네. 예, 이종호 예, 목사님. 교수님, 하여튼 오늘 그 많은 정보를 주셨는데, 네. 저 이해 다 못했거든요. 아, 네.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너무 말을 빨리 해갖고. 뭐, 제가, 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 네. 주치의 제도라는 말씀 하셨잖아요. 네네. 네, 이거조차도 사실 의사를 통한 어떤, 뭐, 한 서비스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그 필드에서는 할머니들이라 뭐 어르신들은 그 병원에 가는 것조차 굉장히 큰 힘듦이고 음, 또 돈도 많이 들고 음, 돈이 왜 많이 드냐면 버스를 잘 못 타요. 그 몸이 음. 아프니까 택시 네네. 타야 되니까. 맞아요. 예, 예. 네. 여튼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강의 들으면서 그 의사에게 가기 전에 그들이 듣는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고 주변 사람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뭐 거의 상식선에서 내가 이거 먹어보니까 좋더라. 음, 내가 이거 발라보니까 좋더라. 네, 뭐 그렇죠. TV에서 뭐라 하더라. 이제 이 정도의 수준에서 말을 해주는데 음, 그렇다면 그, 그, 좀 그런 쪽에 공부를 조금 해서 그 의사 같은 전문 지식은 아니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은 지식을 가지고 그분들을 대하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좀 어, 거기가 아프세요? 그러면 뭐 요런 것들이 약국에 있다는데 요런 것들을 드셔보시든지 아니면 저런 전문으로 하는 의사가 있는 병원도 있다는데 이런 데를 가보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 요점은 이겁니다. 그게 나쁜 것인지 그거조차도 음. 하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아니에요. 그거라도 하려고 더 많이 음, 공부하는 게 좋은 것인지 요게 음.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뭐, 핵심적인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통합 돌봄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전문 인력만 필요한 건 아니고, 이제 주치 쪽이나 아니면 이제 통합 돌봄 매니저라든가 간호사들이 하는, 사회복지사 하는 그런 전문 인력만 필요한 게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해야 될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퇴직하시고 난 다음에, 그래도 한 그 60대, 5, 60대인 경우에서 내가 타는 사람들을 좀 돌보는데 역할을 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지자체하고 서로 협력해서 건강 리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있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당뇨를 재거나 아니면 혈압을 재거나 했고 어떤 상태에서는 간호사나 의사한테 연락해라 어떤 경우를 하라 이 교육을 받고 하는데 일주일에 이제 5일인데 그중에서 하루에 3시간씩 이제 그 역할을 하는데 한 달에 받는 돈이 어, 한 7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그거만으로도 굉장히 갖다가 큰 도움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퇴직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특별하게 없는데 그래도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거가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지자체하고 저희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는 건강 리더 프로그램을 전국에서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게 경제로도 도움되고 또 지역 주민들 돕는 거니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조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아주 굉장히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시간을 잘못 봤는데 50분까지니까 한 분만 짧게 네네네.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국 유학 중에 패밀리 닥터 그래가지고 뭐 네네. 1차 진료를 우리 가족 다섯 식구가 모두 어린이 애들하고 저희 부부가 다 그 의사한테 받으니까 음, 아무래도 그 병이라는 게 가족력도 있고 가족 간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게 참 뭐 NHS 시스템의 문제도 많지만 음, 그건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 틈새를 건강 돌봄이 그런 교육을 받아서 하신다 그러면 음. 정말 그 뭐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네. 이 가정의학과 패밀리 메디슨 그리고 또 일반의가 지금 말하는 지역 주민들을 교육하고 또 같이 협력할 수 있는 게 중요한 의사니까
저는 이런 의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예, 보면은. 예, 예. 나중에 다 병이 갔다 나고 난 다음에 이 약 안 먹으면은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만 얘기하는 의사가 아니고 사전에 음. 갔다가 미리 갔다가 어려움을 듣고 또 예방해주는 그런 의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정명 목사님 혹시 질문 예, 하실 거예요? 아, 예, 예. 예. 교수님 귀한 강의 너무 짧게. 예. 감사합니다. 그냥 짧게 한 네,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그 교회마다 의료 선교를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네, 네. 이에 대한 교수님의 생각과 예, 특히 국내 의료 선교, 이제 해외는 좀 차치하고 나서라도 국내 의료 음. 선교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셨고요. 저는 의료선교에서의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한번 그냥 가서 이제 단속적으로 그냥 약 뿌리고 오는 그런 그 선교 방식은 하나님만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예, 그런 게 아니고 특정 지역에 서서 오면은 교회가 그 지역에 있어서 의료 돌봄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을 파트를 두고 보면 거기서 교회가 역할하든지 아니면 협동조합하든지 간에 그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원해주고 또 서로 협력하고 이런 방식으로 가야지만 지속성이 있고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거죠.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가갖고 약만 쫙 버리고 갔다 오면은 그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그냥 그 약 자체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되니까 또 약에 합병증은 없고 약을 뿌리니까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그리고 선교사로서 전문의를 교육을 해서 농촌에다 파견하는 것도 우리 선교라고 생각해요. 의사들을 교육을 해갖고 퇴직한 의사라 하더라도 의료 선교사로 갔다가 명하고 농촌에 가서 섬기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훌륭한 의료 선교죠. 실제로 보면. 저는 예, 새로운 미션을 부여하는 것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 부분이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인정 교수님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감사합니다. 대로 뭐 퇴직한 의사 간호사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직에 있는 의사 간호사 분들에게 교인들이 교육을 받아서 건강 맞아요. 돌보미로 네. 갈 수 있는 것만 해도 그리고 음, 이제 어르신들 특히 독거 노인분들은 약을 챙겨 드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뭐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아까 이종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병원으로 가고 오고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틈새를 우리 교회 교인들 사실 또 교회가 초고령 초초고령 교회가 됐기 때문에 또 문제이고 예, 교인들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만 또 젊은 분들은 많은 분들이 맞벌이를 해서 예, 저희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예, 그 틈새를 또 잘 만들어서 지역사회 커뮤니티 케어 돌봄이라는 통합 돌봄이라는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벌써 유건돈 목사님 들어오셨네. 임정은 교수님 저희가 보내드릴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너무 네. 짧은 시간이지만 귀한 강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시겠습니다. 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분 쉬고 이원돈 목사님으로부터 통합 돌봄 목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윤정원 교수님한테 들었더니 통합 돌봄 이것을 과연 교회는 어떤 식으로 통합 돌봄 목회를 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노하우를 직접적으로 지금 이미 실천하고 계시고 지역사회 어린이집 30년인가요? 하던 거를 이제 접고 건강 돌봄이 뭐 생태 돌봄이 뭐 이런 활동들을 이미 시작을 하셔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11시 5분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너무 늦게 끝나가지고 네, 유원돈 네. 목사님 11시 5분에 시작해서 한, 한 50분까지 강의하고 나중에 10분 정도만 질의응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화면 공유하는데 네. 어려움이 있으세요? 예, 괜찮습니까?
네, 보이시나요? 네. 네, 예, 그 여러 차례 우리 황 교수님 초청으로 오늘 말씀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특별히 이제 1년 후에 통합 돌봄법이 이제 통과가 돼서 이제 여기에 맞춰서 우리 지금 그동안 마을 목회 하시던 분이나 한국교회가 새롭게 이제 신학적이고 선교적인 입장을 지금 재정비해야 될 때인데 아직 교계가 준비가 안 돼가지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임종환 교수랑 또 우리 실천신대 또 갈릴리 신학교가 주최를 해서 통합 설범 시대의 마을 목회라는 세미나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우리 부산에 있는 선교적 마을 교회 연구소에서 이걸 받으셔서 지금 제일 발빠르게 부산에서 또 특히 제일 권위자인 임종환 교수님을 앞에 모시고 하시고 제가 그런 전문적인 거를 교회에 어떻게 접목하는가를 하여튼 좀 50분 안에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제가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관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그냥 소개만 하고 교회와 돌봄 마을이랑 통합 측에서는 마을 목회의 기반 위에 있는 건데 이제 코로나 문명 전환기에 이제 생명강 목회 돌봄 마을 이런 주제로 세미나들이 많이 됐고 목회 일반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의 목회는 대개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탈성장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가 8, 90년대 교회 성장 운동의 이제 흐름이 꺾이고 코로나 이후에 탈성장 환경 생태 마을 목회라는 기반으로서 건물 중심에서 마을 중심으로 성장에서 생명 생태 중심으로 그 다음에 소그룹 중심으로 우리가 가능한 것부터 출발하면 좋겠다. 저는 요거를 이제 마을에서 마을과 교회 사이에 마당이라는 것을 마당이라는 개념이 그 경계선이나 마을과 교회의 경계선과 접촉점에 그런 마당을 중심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할 시간은 없고 하여튼 그렇게 한번 전체 흐름을 좀 짚고요. 그 다음에 성서적 기반을 이것도 뭐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이제 쭉 한번 흐름만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한 거는 아시다시피 하나님 나라 갈릴리의 마을 운동이었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은 그 마가복음이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이제 그 마을 목회의 이제 핵심적 본문인데 1장 29절에 보면은 회당에서 나와서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절에 회당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회당은 유대교의 거점 공간이기 때문에 그 유대교의 거점 공간인 회당에서 나와서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마을로 들어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을에 예수님이 이 회당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장면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갈라지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마을 선교가 이제 출발하는 건데 1장부터 3장까지의 그 마을 선교를 요약을 해보면 그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회당에 나와서 들어갔을 때 32절에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다라고 하는 온 동네가 그 집 앞에 모여서 각색병 걸린 자를 예수님이 치료하는 일종의 치유 캠프를 마을에서 만드시고 두 번째로는 중풍병 환자의 집에 갔는데 그 앞마당에 이 마가복음 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용신할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교회당이 아니라 마을에 장모의 집에 갔을 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고 중풍병자의 환자 앞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용신할 옆으로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고, 그 이후에 알페와 아이들 레위의 집에서 세리와 제인과 함께 밥상을 펴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38절에 1장 38절에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이렇게 봤을 때 마가복음 1장부터 3장에는 마을의 전역에서 회당에서 나와서 마을에 들어가서 치유 캠프를 만들고 밥상 캠프를 만들고 용서와 협동의 그런 마을 캠프를 만들고 다른 마을로 전도가 되는 이게 이제 마을 목회 전형적인 사례가 요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한번 설교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을 목회 원형이죠. 이 관리 공동체. 그래서 요약하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밥상을 펴시고 비유로 가리키신다로 이제 요약이 되는데 4대 사역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그동안에 이런 강의가 오면 사실 이 마을 목회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제가 최근에 그 메시지와 그 예수운동이라고 하는 허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나왔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이제 깜짝 놀랐어요. 제 마을 목회를 한 입장으로서.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도시 마을 운동이다. 그리고 초대교회라고 하는 에클레시아가 그 도시 속의 하나의 중에 대한 공동체를 이제 만드는 거로 경제적 나눔, 사회적 평등, 영적 공동체, 공간적 실천을 하는 이런 공동체였다고 하는 이런 것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 탄핵 이후에 이제 6월 3일 이후에는 전혀 새로운 사회가 전개될 텐데, 이때에 한국교회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가 하는 그 대안이 초대교회인데, 그 초대교회라는 것은 도시 속의 갈릴리 마을 공동체의 전통을 가져왔다는 거죠. 로마의 식민 도시에서 탄생한 것이 초대교회인데, 그 로마 식민 도시는 공동체가 우리 지금처럼 다 해체되고 전부 그 노예 노동으로 이렇게 되면서 약탈과 수탈 문명으로 해서 노예 노동에 기초한 그런 공동체였는데, 이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일종의 갈릴리에 지금 말한 마을 공동체, 그 공동체의 계약 공동체를 가지고 와서 공동체가 해체된 그 로마의 식민 도시에서 갈릴리 마을 공동체를 도시 속의 마을 공동체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바울의 그 도시는 교회는 그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시의회라고 하는 로마 식민지의 시의회 이름을 갖다 썼지만, 그것은 일종의 마을의 민회, 시민의회 같은 그런 기능을 가졌다. 그래서 이 민회는 그 바울의 공동체는 자율성과 평등주의를 강조하면서 가부 고아 가난한 자들을 지원하면서 그 로마 제국의 경제적 착취에 대항하는 안전망 역할을 했고, 이는 갈릴리 마을 공동체 정신을 도시로 가져와서 로마 사회 계층적 구조를 대체하려는 시도로 해석이 된다. 이게 그 책에 있는 그 내용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초기 기독교는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갈릴리에서 시작된 나눔과 협동 정신을 도시로 가져와서 자율적이고 평등주의적 형태를 형성했고, 이는 로마 사회의 계층적 구조에 대한 강력한 대안으로 작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극우화되는 이 이미지를, 극우의 얼굴이 됐는데, 이 얼굴을 넘어서는 이 한국교회가로 이제 6월 3일 이후에는 한국교회가 이제 새로운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도시의 가운데에 마을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를 세웠던 초대교회를 갈릴리 예수의 마을 전통과
사도 바울의 에클레시아의 전통을 우리가 잘 이어서 통합 돌봄 마을, 통합 돌봄 마을의 돌봄 교회와 돌봄 마을이라는 그 방향을 가질 때에 우리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성서 해석은 이쯤 마치겠습니다. 그 최근에 저기 부산 CBS에서 작년에 저기 조영 기자랑 제가 그 인구론에 대해서 했는데 며칠 전에 그 영상이 올라왔어요. 이 제목을 가지고 한번 치시면 이 영상을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는 이제 약대동의 새로운 교회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통합 돌봄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의 대충의 내용이고요. 자, 이런 기초에 의해서 예수님이 마을에 학습 복지 학습 캠프, 돌봄 캠프, 복지 캠프, 저기 문화 캠프를 세웠다는 거고 이제 마을 곳곳에 이제 학습 생태계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마을 카페, 마을 도서관, 마을 꿈터 이런 곳에 그다음에 이제 밥상 캠프, 복지 캠프를 그동안 만들어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교육 캠프죠. 도서관이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곳에서 그다음에 이제 마을 신방을 통해서 치유 캠프 이제 교인들만 신방하는 게 아니라 봄에는 교인들 신방하고 가을에는 마을 신방 같은 것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최근에 이제부터 돌봄 이제 시대 이제 변화에서 최근 보면 작년인가 마을 지원센터에서 경기마을 여행이 되다라는 주제로 저희 약대동 마을에 이제 한 30명의 경기도의 돌봄 리더들을 이제 모시고 와서 그 여기 있는 그 아침부터 한 2, 3시까지 이제 마을 전체를 돌고 같이 식사하고 거기에 이제 여기 뭐 지역아동센터 여기 그 도서관 여기 꼬비 전시관 이런 데에서 세대 공감 여기 도서관 이런 데에서 제가 처음에 인사를 하고 현장의 일꾼들이 그 공간을 이제 소개해 주시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밥도 먹고 그리고 이제 주변에 유명한 장미공원을 가는 그래서 한 5시간 동안에 마을이 하나의 여행의 공간이 되고 마을의 사례들을 듣고 공동체 사례를 듣고 주변에 좋은 또 공원이나 이런 숲속 같은 데를 이렇게 여행하는 마을이 여행이 된다라는 이런 캠프를 저희가 소화해냈고요. 이게 이제 그 장면입니다. 이제 작년에는 이제 통합돌봄법이 통과되면서 부천시에서 모든 이제 도시마다 지속 가능 협의회 유엔이 그 서브테니얼 그 지속 가능 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시에는 지속 협의 있습니다. 거기에서 SDG 마을 학교를 했고 마을 활동을 하는 임종환 박사 그 기독교인들이 여기서 강의를 하고 이제 마을을 탐방을 왔어요. 지속협 팀들이. 그래서 경기도 마을이 여행이 되다 그 컨셉을 가지고 한 번 더 했는데 그건 이제 쭉 어떻게 마을 여행이 진행이 됐는가. 지속협 회장 허한배 목사라고 감리교 목사님이시 회장입니다. 저희. 이제 마을 한 바퀴 도는 거죠.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이렇게 임종환 교수가 여기 이제 같이 그때 강의를 하셨고, 이제 꼬비 전시관에 올라갔고, 꿈터, 그 다음에 이제 맛집 이렇게 하고, 끝나고 이제 이 지속협 팀들, 마을활동 그 양성과정 팀이랑 같이 이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종환 교수님이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부천시에서는 저희 약대동을 통합돌봄 지원시대를 겨냥해서 그 시범 마을로 해가지고 TFT 팀을 지속협이랑 꾸려서 그 돌봄 마을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그 디자인을 같이 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반에 의해서 부천시 행사에서 돌봄 마을 이 팀이 선언을 14명이 이제 했고, 자, 이제부터
왜 최근에 이 돌봄 마을이라는 것이 등장, 돌봄 민주주의, 돌봄의 사회학, 돌봄 민주주의, 돌봄 민주국가까지 이런 돌봄 민주주의 개념이 나오고 한국 사회에서 통합돌봄법이 통과돼서 이제 내년 3월에는 통합돌봄지원법이 읍면동 단위에서 이제 실시가 되는가, 그 배경을 지금부터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돌봄의 사회학이라고 하는 그 책은 일본 여성이 쓴 책인데요. 아주 일본에 있는 굉장히 권위 있는 여성학자인데, 이 핵심은 이제 돌봄의 시대가 왔는데, 고령화 시대, 일본은 고령화가 이제 우리보다 빨랐으니까요. 고령화 시대가 왔는데 이 돌봄이라는 거를 전부 여성한테 맡기게 된다는 거죠. 여성이나 가족한테 맡긴다는 건데, 이거는 불가능하다. 돌봄은 사회가 감당해야 될 몫이지 여성한테 전가하거나 가족한테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은 이미 지났다고, 그런 걸 아주 전문가로 잘 파헤친 책이고요. 돌봄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서구의 그 근대 사회를, 서구의 복지 사회를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은 요담부터 무덤까지 국가가 복지를 잘 해결해줘서 걱정 그짐없이 그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을 너무나 우리가 부러워했는데, 코로나가 지나면서 이 서구의 그 자랑인 근대 복지 국가 체계가 흔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돌봄을 감당했는데 일단은 재정이 부족하고, 국가가 누구를 통해서 복지를 했냐면 공무원을 중심으로, 관료를 중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것도 더 이상 지금 허용성을 잃어가고 하면서 서구도 근대 복지 국가가 흔들리면서 서구도 다시 극우 세력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거 다 필요 없다. 양극화 불평등이 너무 강화되니까 서구 사회마저, 우리 사회가 요번에 이제 탄핵과 그때 경험한 거잖아요. 개헌과 탄핵 시기에 우리나라도 극우가 탄생을 했는데, 그 극우의 얼굴이 비슷한 게 지금 개신교가 돼 있는 거가 우리의 걱정 아니에요. 그래서 근대 국지국가가 지금 극우의 출현 같은 거로 흔들리는데, 이 국가 중심의 돌봄과 복지의 한계를 느꼈다고 해서 나온 게 돌봄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국가 중심의 민주주의나 국가 중심의 복지나 돌봄이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국가 돌봄이 이렇게 시들해지면 꼭 그 틈새에 끼어드는 것이 시장이 하겠다고 나서요. 대기업들이. 지금 우리나라도 통합돌봄법 통과되니까는 대기업들이 시장 선수를 이미 했어요. 근데 7조라는 시장 규모가 있대요, 여기에.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에 이마트 있듯이 또 이제 시장이 다 들려와서 무슨 뭐 케어 뭐 이런 기업 뭐 안 들어가지고 이걸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 케어 해주겠다. 근데 결론이 뭐냐면, 돌봄 민주주의는 국가도 실패했고 시장도 실패했고, 결국은 누가 해야 되느냐, 공동체가 해야 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돌봄 민주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가 해야 되는 건데, 그 공동체 핵심이 누가 해야 되느냐, 마을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돌봄 민주국가라는 김희강, 아마 고려대 교수인 것 같은데, 이분은 이제 국가 체제 자체가 그 돌봄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근대 복지국가나 그 간접 선거를 하면은 선거 때만 돌보잖아요. 선거 끝나면 아무 시민들이나 마을이 정치에 참여하고 돌봄에 대해서 요구할 기회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의 간접 민주주의의 선거철만 하는 돌봄이나 복지가 아니라 생활과 살림, 그러니까 행정 돌봄에서 생활 돌봄으로 가려면은 간접 민주주의에서
직접 민주주의로 가야 되고, 이 직접 민주주의가 생활 돌봄의 핵심이 돼서 매일처럼 우리의 생활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돌봄의 의제와 문제를 다루는 그러한 민주주의, 그것이 돌봄 민주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복지 시대에서 돌봄 민주주의로 가고, 읍면동 단위의 마을이 일정의 직접 민주주의적인 마을공화국적인 그런 시대에 들어서야 된다. 왜냐하면 이미 인터넷이나 AI의 기반으로 그걸 충분히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은. 독이 지금 프랑스에서 출산율을 높인 핵심이 뭐냐? 우리가 갑자기 간접민주주의로 갈 수 없잖아요. 직접 민주주의로 갈 수 없잖아요. 대의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프랑스는 대의제를 행정이 해야 되는 건 대의제를 그대로 하지만 생활민주주의 문제, 교육과 양육 문제 같은 생활 단위에 있는 것은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을 해서 직간접 민주주의를 하니까 출산율이 높아지고 교육 같은 것들이 교육과 양육이 제 기능을 갖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내년에 실시가 되는데 교계에도 전혀 정보가 없고 또 이 마을에도 시에서도 정보가 없어서 임종희 교수님이랑 저랑 이거 지금 마을로 들어오면 가장 이거를 돌봄을 잘할 수 있는 것은 교회와 시민사회와 주민이잖아요. 교회의 마을 단위의 종교협의회 통해서 이걸 알리자.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례를 보니까 이 고독생이라고 하는 우리 교단의 장원일 목사님이 하는 고독생 프로젝트,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여기에서 그다음에 이제 종교협의회가 잘 발달돼 있는 여기랑 약대동을 사례로 해서 우리가 CBS랑도 했고 이번에 이제 마을 목회를 전문으로 하는 갈릴리 신학교 실천신대 그다음에 이번에 예장 사회적 연대 경제가 이번에 거기에 참여했고 황홍열 교수님도 그 토론 모임에 지금 참여를 했는데 아직 인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카톡방에 초대를 했는데 이렇게 하고 이 부천시라는 지속가능 거기랑 해서는 부천 지속효과는 마을 돌봄 마을 공동체 활성화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약대동을 사례로 해가지고 어떻게 통합 돌봄을 할 건가를 이제 해봤더니 이제 제가 요거를 썼는데 부천 통합돌봄 마을 약대동 사례 우리는 이제 상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마을 돌봄 기관이 지역아동센터, 마을 가족도서관, 꼽사리 영화제 이게 상시적으로 돼 있고 마을 동아리로는 코로나 이후에 신신마라고 하는 어르신 돌봄 마을, 꼬비 심야 식당이라는 청소년 돌봄 식당, 문예학당이라는 문화예술 돌봄 이제 공부 모임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상시적인 것과 마을 동아리들,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좀 중견 교회가 온전한 기쁨 재단이라는 걸 해서 저소득층 집수리를 하고 마을 장례식 같은 거를 해요. 이걸 묶어 가지고 이렇게 통합 돌봄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약대동 모델을 주간 통합금식, 통합돌봄학교, 어르신 건강돌봄센터 이런 정도로 만들자고 했을 때 CBS가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이게 내놓은 자료 화면입니다. 국회에 통과됐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부천에 세이비어즈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하는 서번트 리더십 협회와 또 마을 종합 마을센터 정책관들이 같은 날 다녀갔을 때 저한테 이제 질문을 했어요. 마침 통합돌봄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그래서 저가 좀 강의 요청이 있어서 이번에 정리를 했는데
잠깐 요약하면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주민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법률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거예요. 지금 이제 다 아시다시피 노인들의 최고의 공포는 옛날에 치매, 암이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고독사잖아요. 그러고 특별히 나이가 들면 요양원으로 보내서 고려장 사람 이제 마을과 가족들과 격리를 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친구들과 함께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합 돌봄은 그 마을 공동체 자체가 어르신과 장애인과 청소년들을 돌봐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지금까지 주요 내용은 주로 의료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임종환 교수님 같은 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만성질환 건강검진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가장 후진적인 사회복지는 뭐냐면 자꾸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요양원 무슨 복지관 이런 걸 만들어 거기다 시설에다가 전부 갖다가 격리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좀 편하게 하는 그러한 시설을 격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케어해라. 그래 커뮤니티 케어법이라는 게 그거예요. 커뮤니티가 케어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복지고 돌봄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마을 공동체 운동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갈릴리에서 했던 것이고 초대교회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면 에클레시아의 핵심은 뭐냐면 그 갈릴리 정신을 이미 로마 식민사회에서 공동체가 해체된 그래서 노예제로 만들었던 곳에 공동체가 다시 갈릴리 공동체가 도시형 마을 공동체가 부활해서 에클레시아라는 것이 도시의 민회가 돼서 지역 주민과 마을 사람들을 돌보는 생명과 살림의 공동체가 초대교회라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 돌봄 마을의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자료를 보니까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예요. 지금은 어떻든 간에 법이 생겼는데 준비된 거는 거의 없고 제일 문제가 된 것은 돌봄의 주체들이 없다라는 거죠. 또 공무원들이 또 돌봄의 주체로 나서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국가 돌봄에 실패를 했는데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가 돌봐야 되는 것은 공동체는 마을의 가족 공동체는 해체됐고 마을 공동체가 부활해야 돼야 되는데 이 마을 공동체에 과연 돌봄 일꾼이 있는가? 이게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가? 그리고 전문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의 생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관계망, 생명망, 돌봄망을 못 갖고 있다는 게 은변도. 국가는 그냥 관리 주체로 그냥 관료적으로 그냥 뭘 완전히 떨어져 가지고 그 관리하는 것으로 그 최상위 주체 이런 관리 주체들을 세워서 제일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에 사람만 불변하지 차상위 계층이나 일반인들을 돌볼 수 있는 전혀 체계가 없는 거고 교회도 지금 관심이 없는 거고 시민사회도 아직 읍면동 따위는 못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이 생활권 단위에서 통합돌봄 생태계를 구축해야 된다는 거죠. 생태계. 이게 지금 이제 통합돌봄 내년부터 출발했는데 이제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약대동이 시범적인 리포트를 썼다는데 어떻게 했느냐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건강환경 문화 리더들을 이렇게 키웠죠. 10강씩 해서 그 코로나 기간에 오히려 돌봄 마을이 구체화됐어요. 건강 리더들 좌담회 이때 최고 전문가인 임종환 교수님이 여기 건강교실하고 마을에 있는 건강 리더들 이거 교육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돌봄 마을과 함께 치매, 고독사와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자. 이런 이제 공부들을 많이 마을에서 했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돌봄 일꾼을 한 20명 정도를 키웠다는 거예요. 코로나 기간에. 그리고 이제 오늘 앞에서 강의에서 다 뺐지만은 한 20년 동안 그러한 이제 학습 문화 복지 생태계를 만들어 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요번에 하면서 느끼는 것은 마을에 있는 도서관이나 마을에 있는 이제 심야 19살이 영화제, 문화 리더들 이런 거에서 주로 복지적 돌봄만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데 복지적 돌봄뿐만 아니라 건강의 돌봄들, 건강 리더들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임주환 교수님 도움을 많이 받았고 의사협 같은 데 도움을 받았거든. 근데 문화 돌봄이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꼽사리 영화제 하면서 키워준 문화 리더들이 문화 돌봄이라는 개념으로 지금 학습을 하고 마을 축제마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좀 규모가 있는 중대형 교회에 있는 분들이 집수리, 벽지 방충망, 그다음에 마을 장례식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을 때 이번에 통합 돌봄 복지하면서 이거를 우리만 하던 거랑 다른 교회 했던 거랑 이런 걸 묶어 가지고 하니까 부천시 전체 방향이나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각 지역교회에 적용할 거냐. 신학교육과 그 돌봄에 대한 인식을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좀 앞으로 좀 강의가 2개가 더 있는데 청주에서도 왔고 얼마 전에는 대구도 다녀갔는데 이거를 하는데 제가 가면서 지금 할 테니까 신학이 바뀌어야 된다. 교회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은 독일의 디아코니아 신학, 그다음에 미국 워싱턴 세이비어즈 공동체가 하는 서번트 리더십. 그 유성준 교수님이 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지난번에 다녀갔어요. 저희 마을에.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하자. 이 교재를 같이 말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황 목사님이나 이런 대학교에서 선교학 교수님들이 많이 했던 작은 교회, 마을 교회 운동들을 선교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이런 선교 교육적 커리큘럼이 등장해야 되고 특히 평신도 교육이 필요하다. 마을 단위에서 평신도 왜냐하면 이제는 지역 단위의 마을 대학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에 산업화 시기에 만들었던 대학이 왜 다 무너지냐면 산업화 시기의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졸업해서 마을 단위에서 바로 마을을 살리고 마을에 이런 사람을 돌보는 거랑 연결되지가 않은 저 숲속에 들어가 있는 좋은 환경에 들어가 있는 이런 대학이 지금 필요가 AI 시대에 환경 생태 시대에 적응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 대학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마을 이제 돌봄 일꾼으로 평신도들이 해야 되고 마을 주민들을 교육을 해야 되고 은퇴자 갈릴리 신학교는 이 3그룹을 지금 주로 하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선교적 마을대학 마을 지금 연구소도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평신도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평신도 지도자가 마을의 돌봄의 리더들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변화가 필요한 거고 이 사역팀을 이제 목회자, 장로, 권사 위원회가 만들어야 되지. 통합돌봄위원회. 그 다음에 네트워크, 운영 프로세스. 여기 전문적인 거는 이제 사실은 최고 전문가가 우리 임중환 교수예요. 그러니까 더 필요하시면 더 들어가고. 우리 교회는 그동안의 교회 조직법 보면 마을문화위원회, 지역선교위원회 이렇게 조직이 돼 있었어요. 이렇게 마을을 섬겼는데 요거를 올해 통합돌봄위원회로 개편을 하려고 그래요. 정책 재직회 때. 이런 교회 조직도 변화하면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통합돌봄위원회 개교회는 이렇게 수준이 되어 있고 우리 약대동에는 마을통합돌봄위원회가 있어요. 마을 단위에. 그리고 부천시 통합돌봄 마을 디자인. 이건 아직 생긴 게 아니라 저희가 그 TFT 와서 통합돌봄할 때 부천시까지 이렇게 그래서 교회 단위, 마을 단위, 시 단위. 제가 그
그 대구노에 가서 강의를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출발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저기 수원에 있는 그 고색동에서도 한번 했는데 그 질문이 있어서 마련한 건데 관심 있는 소그룹을 만들어야 되고 성서 공부와 인문 사회과학적 공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죠. 평생학습, 사회적 자본, 스토리텔링, 선교적 교회 이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통합돌봄 시대에는. 그 다음에 마을 조사 및 마을이 여행이다. 마을을 탐방하는 마을이 여행이고 통합돌봄 시대의 마을이 읍면동이 가장 중요한 앞으로 6.3 이후에 이 시대의 변화의 가장 중심이 읍면동 마을입니다. 근데 지속격파 시에서의 공모 사업이 있는데 그런 거에 300에서 500짜리 공모 사업 같은 것도 한 5명이 한번 해보면 이제 마을 입문이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부천에는 우리 부천 선교적 교회 마을 지금 연구소 같은 것이 평신도 은퇴자 마을 주민들 이런 교육을 시랑 같이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절기별 마을 주간을 통해서 발표 및 세미나를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지도자가 마을의 지도자가 되고 도시의 지도자가 돼야 돼요. 아까 말했듯이 갈릴리 마을 운동이 도시의 에클레시아로 초대교회에서 변화했잖아요. 그 도시의 에클레시아 시의회 이름을 갖다가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 말씀 중간에 제가 끊지 못해서 한 6분 남았습니다. 네, 다 끝났어요.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뭐 이따 질문 나오면 늘 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 통합 돌봄 시대의 마을 평신도와 평민 지식인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것이 내년부터 실천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는 돌봄위원회가 만들어야 되고 마을 단위의 통합 돌봄 지원법이 통과되면 읍면동 단위의 지원 협의체가 만들어져요. 약대동은 지금 그 협의체를 구성하는 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협의체로 지원금이나 지원 그 프로젝트가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시 단위의 그 돌봄 디자인이 있어야 되고.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이제는 대학이 마을 단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마을대학 전국협의회가 있어서 지금 15개가 만들어 있는데 저희도 50만 원을 내고 여기 참여하는데 약대동에 이제 마을 대학을 만들었을 때에 지속협에서 아까 공부를 했다고 했잖아요. 거기 강의했다고 했죠. 거기 있는 세 분이 제가 이제 작년에 마을에서 만난 예수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해서 이제 부천 마을대학을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에는 세 분이 공부를 하다가 마을에서 만난 예수를 공부한 사람들이 신신마 자원봉사로 참여한 거죠. 그리고 그분들이 요번에 부활절 마당극에 요 대사를 가지고 자봉 1, 2, 3을 부활절에 마당극에 제가 요거 탈춤이랑 대사를 하는 거를 좀 가르쳐줘서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 교회에 빈 공간이 꿈터라는 게 있는데 거기를 지금 이제 새롭게 쓸 수가 있어서 한 10평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돌봄 사업 같은 거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그분들이 교회 다니는 분들이 아니는데 돌봄 일꾼이 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어서 이분들이 결합을 해서 협동조합을 만들자. 마을 대학을 만들고 또 협동 마을 어르신 돌봄 사회적 기업인 협동조합을 만들자고 했을 때 임종환 교수 같은 전문가가 이런 시범 사업이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통합 재가기관 조그만 집에서 지금은 그 간병하는 거나 어르신 병원 가는 거를 데려다 주고 인도해 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마을의 장애인들 돌보는 거 그런 거를 전부 마을 단위에서 협동조합 같은 그런 법적인 걸 가지고 하면 그걸 지원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종환 교수가 이걸 소개해 주면서 그러니 올해 중반부터 시작될 환자 중심 가치 기반 의료 시범 사업에 어떻게든 올라타도록 하십시오. 미래는 꿈꾸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이러한 정보를 가지고 지금 토론 중입니다. 그래서 마을 전체는 이런 이제 디자인이 있어요. 마을 미디어들, 마을 돌봄 마당, 아까 마당이라고 그랬죠. 생태마당, 마을 대학, 마을 주치 이건 지금 거의 통과됐다고 그래요. 이런 시대가 지금 급속하게 오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우리 황영열 교수님이랑 여기 임원진들 그 선교적 마을교회 연구소에서 이 일을 주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기 앞에서도 그랬는데, 우리 이원도 목사님께도 너무 시간 압박을 자꾸 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아유, 무슨 예, 말씀을. 그래도 이렇게 두 번을 우리가 들으니까 조금 중첩되기도 하고, 새롭게 조금 더, 이원도 목사님께서 이 폭넓게, 돌봄 국가, 돌봄 이 복지, 돌봄 사회를 이렇게 폭넓게 얘기를 해주셔서, 이해가 또 새롭게 성서적인 신학적 측면까지 해서, 어, 조금 폭이 넓고 이해가 좀 됐을 거리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이게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아유, 시간 어려운 오버하지 게, 않아서 지난번에 제가 아주 굉장히 많이 오버를 해가지고 예, 아마 김현정 선생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예, 느낌에. 예. 예. 김현정 목사님, 그 목사님. 예. 커뮤니티 케어라고 서구에서도 이제 오랫동안 진행된 모델인데요. 처음에는 이게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다 요양시설로 복지관에 거기 이제 별도로 배제된 공간이죠. 이따가 탈시설화 운동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서구는 사실은 탈시설을 했는데 탈실설한 장애인이나 이런 그 분들이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까지는 좀 됐는데 사실은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은 지자체,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가족뿐만 아니라 뭐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들, 환우들을 돌볼 수 있는 어떤 의식의 전환, 행정의 전환, 예산의 전환, 이 시스템 주체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구에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국가 예산만 늘어나다 보니까 사회적인 경제적인 양극화가 커지고 그러니까는 괜히 그냥 이주민들에게 난민들에게 탓을 하면서 결국은 극우가 서구 국가에서도 한복판에서 나오고 파시스트 정당이 이태리 경우는 100년 만에 정권을 잡지 않았습니까? 지금 2당, 3당이 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교회가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정영곤 목사님 혹시 질문할 거 있으면 좀 질문 좀 하시죠. 네, 귀한 강의 감사드립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또 내년도에 여러 가지 바뀌어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교회 할 역할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근데 먼저 기존 교인들의 또 교육과 헌신된 사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네. 이 교인들한테 미리 이제 내년도라면 1년 정도 시간이 있는데요. 그 교인들을 이렇게 좀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좋은 성경 공부라든지 그런 매뉴얼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일단 교인들이 바뀌어져야만 그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목사님 오랜 동안 또 하셨는데 좋은 또 성경 공부 교재라든지 교인들 의식을 바뀔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좀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저도 지금 그런 거에 대해서 정당한 이제 생각보다 빨리 이게 법이 통과돼 가지고 이제 근데 이거는 한 개인이 할 수 있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책으로는 마을에서 만난 예수 혹시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구입을 해보시면 좋겠고 제가 네. 지금 그게 갈릴리 예수 운동을 중심으로 했고 임종환 교수님이 사회적 연대 경제랑 같이 썼어요. 임종환 교수님 저희 집사람이 현장에 있었던 걸 이제 썼는데 그거를 이제 올해 지금 다시 보완해서 겨자씨 신문이라는 우리 후배가 하는 곳에 이제 연재를 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 신문에 가면 다 새롭게 변화한 거 보실 수 있고 지금 이번 주부터 도시에서 만난 바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에 완성이 되고 가을쯤에 완성되면 내년에 이제 제가 내년에 은퇴해요. 내년에 이제 마을에서 만난 예수, 도시에서 만난 바울로 이제 출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저도 거기에 겨냥해서 이제 하는데
아무래도 평신도만을 한 게 아니고, 근데 여러 가지 일반 시민사회나 이제 마을 활동가들이 해서, 하여튼 이제 뭐 황 교수님이랑 몇 분이랑 해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지금 갈릴리 신학교가 그걸 주로 하고 있는데, 각 읍면동이나 도시에 있는 이런 연구소들이나 의식 있는 분들이 중요합니다. 가을쯤에 가능하면 평신도 마을 교육 같은 걸 한번 해보시면. 근데 그거는 평신도들이 지금 이제 황 교수님이 내기도 잠깐 어렵다. 뭐 당신 오래서 해서 편안하지만 이거를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게 적어도 전적 동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있어야 또 우리가 짬을 내서, 저도 계속 그런 강의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만들게 됐는데, 하여튼 제 자료는 지금 일단은 뭐 보낼 수 있는 만큼 보내드릴 텐데, 전문적으로 앞으로 가을쯤에는 이 운동은 아마 부산 지역에서는 이 연구소가 주도를 해야 될 것 같고, 평신도와 마을 주민, 그다음에 은퇴자 평신도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마을 주민까지 연결되는 거는 가을에 도시의 클래시아는 그게 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한번 황 교수님이 여기에 있는 임원진을 한번 의논해 보셔서, 그때는 완전히 몇 사람은 안 되겠지만 뭐 큰 교회가들이 다 아닐 테니까 뭐 두세 명이라도 마을 일꾼들 혼자 뭐 두세 명 마을 일꾼 키우기는 쉽지 않거든요. 않잖아요. 그래서 두세 명들 해서 한 10명 정도만 모아내서 그분들에서 집중적으로 해서 이게 미래 비전, 이게 어떤 사회가 오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떻게 성장할 거라는 비전을 주는 도시나 마을이 몇 군데가 나오면 이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한 개교회 단위로는 그 되는 데도 있죠. 그 굉장히 튼튼한 교회인데, 하여튼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영건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제가 내년도 우리 연구소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 고민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세미나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조금 더 연구 프로젝트 실질적인, 그래서 조영건 목사님 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마을 목회에 대한 어르신들, 뭐 좀 젊은 은퇴자들이라든지 교인들을 교육할 수 있는 성서적인 뭐 또 신학도 포함하는 그런 목회론, 교회론 이런 매뉴얼을 연구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 부산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은 그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그 성서연구 교재를 개발했잖아요. 그런 분, 또 노은성 목사님은 또 이 기독교 교육학자고, 정영호 목사님은 선교신학 박사학위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뭐 박혜영 목사님 그렇고 관심 있는 분들, 거기에 우리 또 이 그 학술 그룹에 그 박사과정생들 모임 안에 유현민 목사님 같은 그 굉장히 유능한 그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아직 뭐 박사학위 뭐 논문이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그룹을 같이 해서 교재 개발을 뭐 한 6개월이나 한 뭐 7, 8개월 해가지고 교재를 우리가, 근데 그거는 반드시 목사님들이 같이 집필 하셔야 돼요. 신학자가 만든 것들은 그렇죠. 목사님들에게 반드시 같이 만들어서, 왜냐면 신학자들은 교인의 그 눈높이를 잘 몰라요. 왜? 늘 접하는 게 목회자, 신학생이기 때문에. 근데 목사님들은 늘 교인과 만나기 때문에 그런 교재 개발을 한다 그러면 충분히 거기에 맞는 적합한 교재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너무 그 질문 받고 고민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해야겠구나. 뭐 이원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질문 좀 하죠. 박혜영 목사님, 우리 어머님 또 뭐 병원에 모셔드리라고 잠깐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잘 못 들으셔서 질문 나중에 하시겠어요? 예, 예, 예. 이종훈 목사님. 예, 목사님 강의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번째 들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양이 너무 많습니다. 혹시 이종훈 어, 목사님 저기 신대원 다닐 때는 못 들어보셨죠? 이원동 예, 예, 목사님 강의를. 예, 예, 이제 우리가 한 10년 전부터 좀 모셨는데, 그 전이라 그러시군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이종훈 저는, 목사님은 지금 그 마을 목회를 하고 계세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듣는 분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은 뭐 몇 번 듣다 보면 이게 이렇고 새롭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 새길 수 있고, 이거 목회 이렇게 적용했다 이게 나는데,
이제 처음 들으신 분은 쉽지가 않으실 것 같아요. 예, 예, 말씀하시죠. 제가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 죄송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좀 지엽적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강의 듣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요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하시냐면 요양병원에 보내는 것, 시설에 보내는 것을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지난번에도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그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제 현대판 고려장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시는데, 제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그쪽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지금 현대적인 사회적인 그게 있지 않습니까? 뭐 단순하게 보면은 맞벌이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예,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지가 궁금해서. 예, 하나요? 뭐 질문을 다 받고 예, 예, 말씀하시죠. 지금 요거는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지금 이 목사님 말씀하듯이 현대 사회의 의료 체계나 돌봄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거든요. 이게 지금 전부 젊은 부부는 특히 여성한테 그동안 돌봄을 맡겼는데 전부 일해야 되잖아요. 지금 현대사회에서 일하는 거고, 그래서 여성이나 가족한테 맡길 수 없으니까 이제 시설로 보내야 되는 거가 이제 일반화돼 있죠. 그리고 그동안 그걸 우리가 받아들였죠. 그렇게 시설화되고, 그리고 요양병원도 다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게 고령화 인구가 너무 많아지고, 그 많아지는 사람들의 노인들의 이제 삶을 이제 들여다보고 의료 체제나 돌봄 체제를 보니까, 아까 일본의 여성학자 돌봄의 사회학 책을 한번 면밀하게 좀 보시면, 그런 돌봄의 사회학의 여성이에요. 여성의 눈으로 이게 지금 돌봄 문제가 어떻게 되냐 보더니, 그렇게 이주민이나 여성이나 가족한테 돌보는 거를 맡기면서 돌봄이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가족의 해체를 더 가속화한다. 전부 시설에 맡기는 걸 일반화하고, 그 다음에 국가도 일정한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만 돌보는 거로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궁극적으로 돌보는 건강한 시스템들은 자꾸 무너지고 있는, 그 공동체 자체가 이제 국가도 한계가 있고 가족도 한계가 있고 여성도 한계가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사회는 전부가 고령화되고 가족도 여성도 돌볼 수 없는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돌봄의 주체를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이 사회 공동체로서는 큰 문제가 되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다는 거죠. 그동안 서구는 국가가 어느 정도 해왔고 국가가 힘이 있으니까 서구는. 그런데 그것도 지금 흔들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선진국에 들어가 막 입문하는 데서 이렇게 사회적 혼란이 오고 아무런 사실은 토론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은 만들어 놨어요. 근데 지금 제가 대구에서 강의를 하니까 거기에 사회복지학 교수가 다 듣더니 잘 들었는데, 그 말이 다 맞긴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학계에서는 통합돌봄법을 올해 실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맞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혀 마을이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회적으로 시급한 거니까 법은 통과시켜 놓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 누가 돌봄의 주체가 되느냐. 국가도 준비 안 돼 있고 가족 개인은 전부 부담으로만 느끼고, 어르신은 지금 행복도로서 가족과 친구랑 살고 싶어 하는데 안 되니까 시설을 몰아 넣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복지학에서 그거를 격리시키는 거라고 봐요. 가장 나쁜 형태의. 장애인이나 어려움을 하면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시설에 몰아 넣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임을 다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선은 기독교
기독교적 세계관으로서 예수님의 그 마을 운동을 보면은 마을의 돌봄 체계를 만드는 것이 아까 그 마을에서의 사역 1장부터 마가 3장까지를 자세히 제가 마을에서 만난 예수를 보면 좀 자세히 분석해 놨습니까? 그런 거 보면 교회라는 것이 유대교랑 어떻게 기독교가 틀리는 게 분명하고 그것이 초대교회로 어떻게 전파가 됐는가 이거를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신앙적으로. 그리고 이 일을 초대교회가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로마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신앙적 체계를 분명히 고백이 있고 그것을 우리 목사나 평신도들이 해서 마을의 가장 중요한 에클레시아로 극우의 얼굴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외면받는 집단이 됐거든요.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런 식의 집단으로 부활하기 전에는 한국 기독교에 길이 없다라는 거죠. 너무 예,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제 예, 예.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 이정우 목사님 질문에 충분히 공감한다면 실제로 코로나19가 창궐했을 때 사실 제일 많이 희생당한 곳이 어디입니까? 요양병원 아닙니까? 그것도 시설이 굉장히 낙후된. 근데 이제 우리가 거기를 갈 수밖에 없는 나이가 들어서 가족의 돌봄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한 대안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앞 시간에 임종환 교수님, 뒷 시간에 우리 이원도 목사님 통해서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고, 이거는 내년 3월부터 이제 시행입니다. 그래서 아까 정영근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뭔가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 사회복지 체계도 국가도 지자체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교회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만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떤 기회로 좀 만들 수 있을까? 우리 선교조계 마을목회연구소부터 그래서 우리 부울경 지역에 또 새로운 이 돌봄 목회, 돌봄 교회를 통해서 뭔가 지역 사회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고 우리 교회도 살리는 그런 길을 좀 아주 구체적으로 함께 모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기도를 우리 연구소 이사님이 박혜감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이 사회 미래를 함께 고민하면서 또 지혜를 모아 보았습니다. 귀한 강의를 듣고 도전받았으니 어떻게 적용할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잘 적용해서 교회들마다 미래지향적으로 이 지역과 사회가 되게 해주옵소서. 무너진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강의를 전해주시고 또 사역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이 지역 사회가 또 이 일로 인해 또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특별히 오늘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신데 갑자기 교회 사정이나 개인 사정으로 못 들어오신 분들, 중간에 나가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동영상으로 나누도록 하고 요거를 조금 더 앞으로 구체화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이원돈 목사님 감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연구소 이사님들은 6월 23일